옛날 옛적에 성정이 급하고 계획에 열중하여 정밀하게 결과를 예측하며 움직이는 사내 이름도 성도 없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냥 계획가라고 불렀죠. 계획가는 무엇이든 감히 예측하려 들었고 자신의 인생을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큰 농사를 계획하게 됩니다. 그는 최고의 씨앗과 비옥한 땅을 찾아내고 완벽한 재배 일정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대로 작물은 자라지 않았고 날씨는 그의 예측을 비웃기라도 하듯 변덕스러웠습니다. 계획가는 초조하고 불안해졌으며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점점 좌절하게 되었죠. 너무나도 피곤해진 그는 어느 날 농사일을 포기하고 마을 근처의 산을 향해 무작정 걸어 나갔습니다. 그 산에는 돌을 닦으며 사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계획가는 그 노인을 찾아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세웠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이 제 통제 밖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의자연이라는 말을 아시는지요? 인위적인 노력을 과하게 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맡기는 것이지요.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 않을 때 자연이 스스로 당신의 편이 될 것입니다. 계획가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노인의 말을 듣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는 농사를 하는 동안 그저 자연의 흐름을 관찰하고 날씨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했으며 필요한 곳에만 힘을 쓰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작물에게 인사를 건네며 바람 소리를 들으며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처음의 계획보다 더 좋은 수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위기는 가르침이 되었고 계획가는 이 경험을 통해 얻은 평온함과 깊이 있는 성장을 즐겼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매일의 흐름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했습니다. 그에게 농사는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하는 예술이 되었죠. 그리하여 계획가는 더 이상 그렇게 불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자연의 친구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은 언제나 평화롭고 풍요로웠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은 계획된 결과가 아닌 자연과의 조화로 이루어진 축복이었습니다. 이 썰을 통해 우리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때론 자연의 흐름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 더 큰 성취를 이루는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기보다는 우리를 둘러싼 자연의 귀를 기울이고 그 흐름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조선시대에 퇴계 이황이라는 뛰어난 학자와 그의 친구 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퇴계 이황의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았지만 때때로 그의 이론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퇴계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와 기의 이론을 좀 더 쉽게 이해할 방법이 있을까요? 퇴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마을 잔치가 열릴 때 함께 가봅시다. 그곳에서 이론의 실체를 볼 수 있을 것이네. 며칠 후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솜씨를 뽐내며 음식을 만들고 있었고 아이들은 뛰어놀고 노인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퇴계와 김씨는 천천히 걸으며 시장 속 풍경을 둘러보았습니다. 먼저 그들은 저작거리의 한쪽에서 꼬불꼬불한 국수를 만드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재료를 고르고 물을 붓고 순수 반죽을 이기고 있었습니다. 퇴계가 말했습니다. 자네 복해, 이 할머니의 솜씨는 곧 이와 같네. 국수라는 이상적인 원리를 알고 그것을 구현하고 있지. 김씨는 그 국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국수를 만드는 과정은 기입니까? 그렇다네, 김씨.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할머니가 이인 레시피를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귀를 통해 국수를 만들 수 있는 법이네. 이치와 방법의 조화로 말이야. 그들은 계속해서 시장 안쪽으로 걸어갔고 커다란 모닥불 주변에서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맞추고 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커다란 연극 무대였고 배우들이 열심히 대사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퇴계는 흥미롭게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이 또한 마찬가지라네. 연극의 극본이 이라면 배우들의 연기와 무대 장치는 기라네. 연극의 본질인 극본이 없다면 모든 연기는 그저 흩어진 몸짓일 뿐이지. 김씨는 이제 조금씩 이와기의 조화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의 삶도 이와 기의 조화로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퇴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렇다네. 우리의 정체성과 목표가 이라면 우리는 기를 통해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지. 삶의 목표를 잊지 말고 그것을 중심으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네. 김씨는 퇴계의 지혜에 깊이 감탄하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제 더 가볍고 세상의 이치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된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기 자신이가
1차적이로서 그것을 실현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퇴계와 함께한 이 특별한 날이 오래도록 그의 마음에 남을 것이었습니다. 퇴계는 미소를 지으며 여전히 그의 조언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기다리며 조용히 그의 철학적 사색을 이어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선의 한 마을에는 율곡 이이의 철학을 바탕으로 현명한 삶을 살아가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끼리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집은 산골짜기에 있었는데 그곳은 일견 외진 곳이었으나 그는 그곳에서 자연의 이치를 깨우치기 위해 항상 고요한 명상을 즐겼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이들이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그들은 물었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신의 지혜를 나눠주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율곡 이이 선생께서 말씀하신 기발이 승일 도설이 바로 너희가 찾고 있는 답일 수 있다. 젊은이들이 우아한 표정을 짓자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우주 만물은 기와 리로 이루어져 있단다. 기는 변화와 움직임을 이루는 에너지이고 리는 그 과정 속에 숨어있는 원리이지. 어떻게 보면 기는 바람이고 리는 그 바람을 타고 흐르는 강물의 법칙과 같지. 그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 이론이 말해주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변화도 마찬가지로 기가 먼저 바라고 그 위에 리가 올라탐으로써 일어난다는 것이란다. 그 행동과 변화는 기로부터 시작되지만 그 방향과 목적은 네가 결정짓는 것이지. 성을 가득히 기대고 있는 젊은이들을 보며 할아버지는 가르침을 더욱 현실적인 이야기로 풀어갔습니다. 옛날 나도 젊었을 때 한 번 큰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단다. 모험심에 가득 차서 낯선 도시를 찾아갔지. 그때 나를 이끈 것은 바로 기였어. 호기심과 모험을 향한 욕구가 나를 움직이게 했지. 그런데 가서 보니 그곳엔 생각지도 못했던 위험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어. 여러 번 길을 잃고 심지어는 소매치기에게 곧도 빼앗긴 적이 있었지. 하지만 그 모든 속에서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준 것은 네였단다. 나는 혼자 앉아서 돌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겸손함과 배움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나의 경험과 원리를 보고 배우기 시작했지. 기가 나를 움직인 힘이었다면 리는 나에게 방향을 제시한 나침반이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삶의 모든 상황에서 기와 리, 균형을 맞추는 법을 깨닫게 되었죠. 그날 이후 마을의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서로의 인생에서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점점 더 화목해지고 사람들은 삶의 방향을 이해하는데 점점 더 능숙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곡 이이 기발이 승일 도설의 진정한 힘이었으니 그것은 단지 철학적인 지혜가 아니라 일상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마을 이야기는 먼 곳까지 퍼져나갔고 그 시골 마을은 알찬 삶의 교훈을 전하는 지혜의 마을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고요한 마을의 철학에 깊은 흥미를 가진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마르쿠스였고 그는 매일 상상 속에서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세계의 본질을 탐구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르쿠스는 마을의 유명한 현자 알베르토를 찾아가 칸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알베르토는 마르쿠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르쿠스, 우리의 인식은 단지 껍질일 뿐이라네. 그 속에 진짜 알맹이, 즉 물 자체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한계이자 가능성이지. 예를 들어 우리가 보는 세상은 우리의 감각이라는 창을 통해 걸러진 것일 뿐이야. 마르쿠스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저는 마을 앞에 있는 바다를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할 수 없는 건가요? 알베르토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가 바라보는 바다의 물결, 그 소리, 그리고 냄새는 우리의 감각을 통해 해석된 현상이지. 하지만 그 바다 자체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날 밤 마르쿠스는 집으로 돌아와 머리맡에 자리 잡은 유리병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렸을 적 바닷가에서 조개 껍질과 모래를 주워 담았던 그 병은 마르쿠스에게 중요한 기억의 조각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 병 안에 든 것이 바다의 본질을 담고 있는 건 아닐까? 며칠 후 마르쿠스는 다시 알베르토를 찾아갔습니다. 이 유리병은 제가 이해한 바다의 전부인가요? 아니면 그저 일부분인가요? 알베르토는 잠시 멈칫하다가 말했다. 그 유리병은 내가 경험한 하나의 작은 조각일 뿐이지.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이야. 왜냐하면 그 조각들로 우리는 나름의 세상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이후 마르쿠스는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에 대해 깊은 감사함과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그 모르는 무언가에 대한 경외감이
오히려 세상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경험과 사고의 조합이야말로 인식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짐하곤 했습니다. 남들이 내 경험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 경험이 덜 소중한 건 아니야. 우리의 인식은 각자의 소중한 조각들을 모아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고 그 다름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움과 지혜가 피어난다네. 이렇게 마르쿠스는 칸트의 인식론적 이원론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며 그들의 인식을 넓히려는 여정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지나가는 바람처럼 마을 곳곳에 퍼져나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만이 유리병을 만들어가게 하였습니다.